팔란티어는 이 시대의 동인도 회사다. 초지능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하고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보다도 훨씬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래서 딱 동인도 회사라는 거죠. 동인도 회사가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 가둬놓고 막 살상하고 이러던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 정부랑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제조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게 팔란티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첨단 제조 국방을 놓친다? 이거는 안보의 이슈거든요. 네. 그래비티 벤처스의 의장님이시죠. 정주영 의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까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하셨지만 그 피터 thiel, 뭐 네. 이제 팔란티어 얘기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팔란티어가 다양한 것들을 하는 예. 회사인데 뭐 이게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 않기도 하거든요. 네. 팔란티어 어떤 회사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네. 워낙 지금 버블이다, 고평가다 네. 막 얘기도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이 회사는 또 어떤지 또 얘기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팔란티어는 이 시대의 동인도 회사다. 네, 상당히 미국의 초지능 제국주의의 천병 역할을 하고 상당히 논쟁적이면서 무서운 회사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뭐 은둔에 가려진 뭐 FBI, CIA, 미국 국방부 거기랑 뭐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한 장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는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통합된 데이터에 AI를 붙이는 산업용 그리고 국방용 AI 회사입니다. 근데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피지컬 AI 회사입니다. 물리적 세상에 AI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자, 물리적 세상은 데이터가 분절화돼 있습니다. 제조 공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재료 공급, 구매 담당이죠. 네. 물건을 사와요. 삼성 반도체라고 보시면은 구매 담당 갑이죠. 확 사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부품이 필요하고 부품이 수천 개가 필요하니까 이거 저거 사가지고 딱 해놓죠. 그러면 구매를 하시면 이 구매한 것들을 적정하게 재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재고팀이 있을 겁니다. 구매하는 사람과 재고팀은 입장이 다릅니다. 여기는 싸게 품질 좋게 잘 구매하면 끝나고 여기는 재고 관리를 너무 많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그렇죠. 목표예요. 목표치가 다르니까 둘이 때때로 많이 싸우겠죠. 그러면 서로 데이터를 패를 안 까겠죠. 네.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다 오픈하는 순간 공격받을 거 아니에요. 야, 너 거기 왜 그러고 있어? 저렇게. 그럼 저 부서 입장에서 내가 공격당할 거 아니에요?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 사일로라고 해요. 데이터의 격벽. 통 안에 이렇게 통 안에 쏙 들어가서 안 보여주지 메롱하고 블랙박스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통합하고 싶죠. 그래서 데이터 통합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겠다는 회사들 많았어요. 잘 안 돼요. 팔란티어가 하니까 돼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죠. 네. 야, 이게 왜 팔란티어는 됐을까? 팔란티어의 시작은 데이터 격벽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이 데이터가 통합이 안 돼서 사람이 죽고 사고 하는 그 영역이 어딜까? 바로 전쟁터입니다. 데이터가 제대로 공유 안 되면 죽어요. 막 혹독한 추위 속에서 내가 러시아군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보급품을 저기 밴더에서 안 줘가지고 지금 일주일 있다 줄게. 일주일 있다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네, 눈 파먹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팔란티어가 미국 국방부에 접근했을 때 이 데이터 사일로가 거의 50개가 됐답니다. 이 사람들이 2스타, 3스타 하면 예산권이 많잖아요. 네. 뭐 하나 데이터가 궁금하다. 이 데이터를 알아야겠네. 그러면 외부 업체 입찰해가지고 공고 띄워놓고 새로운 데이터를 취합하는 솔루션을 계속 만들었대요. 만들고 서로 통합은 안 돼. 로그인을 50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로그인 하면 알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로그인 했더니 권한이 없음. 권한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저쪽 가서 승인 받아야 돼요. 네. 이틀 걸려요. 이러다가 보급품 못 받고 일주일 동안 굶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 너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서 우리가 하는 방식을 한번 믿고 따라와줘. 국방부에 약간 그 POC 개념으로 테스트로 해봤는데 현장의 지휘관들, 중대장들, 아주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와, 머리가 개운하다. 이거는 혁신이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조금 이렇게 넓혀 나갑니다. 핵심 뭐냐면 전방 배치 엔지니어예요. 팔란티어의 엔지니어들은 일단 헬멧을 쓰고요. 군인처럼 무장을 해요. 이렇게 총도 메고 네. 방탄조끼 입고 방탄되는 군용 노트북을 들고 장갑차 안에 들어가요. 네. 거기서 데이터 통합을 위한 솔루션을
아이디어를 짜요. 어떤 문제 때문에 데이터 통합이 안 된다를 거기서 짜요. 그러면 지휘 현장과 전방의 중대장과 보급품을 주는 애들과 뒤에서 뭐 포부대, 뭐 항공부대 이런 데서의 데이터가 어떻게 분절돼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알력 관계와 서로 간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이게 막혀 있다를 현장에서 알 수 있겠죠. 보통은 우리나라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업체들이나 미국의 어떤 업체들이나 어떻게 하냐면 고객한테 물어봐요. 투스타한테 물어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남 탓하고. 그렇죠. 본인도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도 거길 가야 알기 때문에. 그거는 엔지니어가 스탠포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공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이 이걸 방탄조끼 입고 가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예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의 구루가 가서 자기만의 스킬셋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현장에 신속하게 답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뢰가 없으니까 까질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통합을 해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십몇 년 동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통합시켜 놓은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레이어를 명명을 하기는 온톨로지라고 한 거거든요. 이 온톨로지가 이 혼자만 있을 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에 AIP가 도입된 게 출시된 게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언제냐? 챗GPT가 정식으로 막 출시돼서 돌아가던 때죠. 궤를 함께합니다. 네. 챗GPT 거대 언어 모델이 상용화되지 않았으면 팔란티어는 지금의 팔란티어가 될 수 없었어요. 데이터의 격벽을 깨고 뭉쳐놓기만 한다고 이게 엄청난 영업이익과 매출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AI가 어떻게 돈을 만드는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답하고 싶어요. 팔란티어의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왜 올라갔는지를 설명을 해보세요. AI로밖에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팔란티어의 주가가 폭등을 했죠. 그동안 모아놨던 온톨로지에 저장돼 있는 그 맥락 데이터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래는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거기서 온톨로지와 현장의 데이터를 막 매칭을 해서 솔루션을 찾아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온톨로지와 현장의 데이터를 소통을 하는 역할을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30분 있으면 이거 고장 날 것 같아요. 빨리 부품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를 과거에는 알람이 뜨면 사람이 가서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됐다면 이제는 AI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팔란티어는 그거를 각 부분별로 영역별로 들어가서 그 일을 3년 전, 5년 전보다 10배, 20배 잘하게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가 등장하면 팔란티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AI로 핸들링을 하지만 그때는 휴머노이드가 걸어가서 기름 갈아주고 컨베이어 벨트 갈아주고 기계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지 보존 업무를 사람 대신에 휴머노이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작업 명령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세트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팔란티어고 그 자체가 계속 진화되고 있다. 그 말은 뭐 사실상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네.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AI 산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 네. 조선이죠. 첨단 제조. 반도체. 삼성전자와 계약을 한 게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네. 미국의 팔란티어가 그럴 리 없어. 그 데이터를 윤리적으로 잘 관리할 거야. 뭐 하겠죠. 딴 데다가는 안 팔겠죠. 팔란티어는 알 수밖에 없겠죠. 그걸 통합을 하는데. 네. 네. 고객사 데이터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 데이터를 들어가서 통합을 해주고 유지보수 해주는 과정에서 알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HD 현대 조선소에 팔란티어가 물려 있고 팔란티어 홈페이지에 모범 사례로 심지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첨단 제조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게 팔란티어입니다. 1차 벤더가 뭔가 이슈가 생겨서 재재고를 보니까 우리까지 오는데 몇 주가 더 걸릴 것 같고 그럼 우린 이거 다 만들었는데 저 부품 없으면 저 부품 없는 것 때문에 우리 최종 완성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인사이트를 원래 20년 차 경험 있는 구매팀이나 재고 관리하는 부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일들을 AI가 하고 있는 거고 AI는 그 용량 제한이 없기 때문에 메모리 제한도 없고 훨씬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20년치의 데이터를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나서 거기서 복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유의미하게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에
개선이나 이런 네. 것들을 일으키는 수준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안 됐으면 팔란티어가 영업이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네. 엄청나게 벌게 맞습니다. 된다. 그럼 네. 앞으로 더 잘 벌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대감이 PER 500배 수준이냐? 그러면 이게 그거는 뭐 네, 500 각자의 배면 판단이에요. 500년치를 미리 땡겨서 지금 주식에 반영을 하긴 한 그 건데. 팔란티어는 좀 얘기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근데 뭐 좋아하시면 아주 작은 비중으로 사는 네. 거는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갖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뭐 PER 500배를 내가 20년 전이었으면 제가 재무 공부하던 사람이고 막 이게 재무 관리로 막 이게 기초를 배웠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PER 15배만 넘어가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지금 500배가 웬 말입니까? 근데 팔란티어의 성장 속도 1년에 거의 거의 2배 성장합니다. 영업 이익률 자체가 늘어나요. 네. 근데 얘네들은 원가는 인건비예요. 예, 뭐 하드웨어를 거의 안 쓰니까. 근데 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 배치 엔지니어 자체를 AI화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되는지는 자도 감은 잘 안 오는데 네. 그런 또 뭐 자기 회사 스스로를 팔란티어화해서 또 돌려보겠죠. 또 새로운 진화 방향이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의 현재 각 영역별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팔란티어의 가장 큰 경쟁자는 2년 전에 팔란티어다. 네.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자는 2년 전에 엔비디아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H100 그 스펙을 월등히 연산, 냉각 모든 측면에서 수십 배를 뛰어넘는 게 블랙웰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또 몇 배를 증폭시켜서 더 잘 되게 만드는 게 루빈이고요. 내부의 적이에요. 예. 자기가 자기를 혁신합니다. 그거를 미국의 2등 회사, 3등 회사도 못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빅테크의 스케일링 법칙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현재의 밸류에이션 재무적으로 한번 보시고 뭐 위험하지만 난 약간의 위험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뭐 7개, 8개 포트폴리오 분산 가운데서 적은 비중으로 비싼 것도 한번 가져보자. 이런 거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퍼가 20배, 30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뭐 3, 40배 이상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깝겠죠.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성장을 한 거죠. 사실상. 근데 거기서 또 더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비중 높게 가져갈 수 있겠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거의 수비수죠.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독점 사업이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CAM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뭐 메시롤 이런 게 되겠죠. 약간 공격도 많이 하면서. 팔란티어는 완전히 공격수. 그렇죠. 팔란티어 완전 공격수고 뭐 조비나 아이온큐 이런 거는 그냥 잠깐 나와서 헤딩슛만 하고 가는 파트타임 헤딩 넣는 친구. 그러면 이 팔란티어가 결국에는 지금 500배라는 거는 네.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좀 교정하고 뭐 이렇게 최적화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을 높여주는 회사 정도가 아니라 네. 뭔가 시대를 바꿀 회사라고 맞습니다. 예. 예측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현재의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재무적으로는 한 3년 4년 동안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이익도 2배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면 곱하기 툴툴툴 하면 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배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 5, 6년만 지나도 뭐 유의미하게 확 내려가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선례가 없지 않았다. 엔비디아도 그랬다라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한 4년 전, 5년 전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 팔란티어가 대규모로 어떤 뭐 국가적인 시스템까지 막 운영하고 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뭐 아주 거대한 회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프랑스 정부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모든 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율화. 그래서 우리 최적화. 자체 걸 안 만들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국방부도 팔란티어를 울면서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군이 만약에 그죠? 저걸 쓰고 이기는 있는데 게임을 하려면 저는 AI와 지금 최적화 보급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는 지금 막 행복안이랑 싸우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게릴라전이고 이게 누더기가 돼도 좋으니 K 팔란티어를 육성을 해야 된다. 한국판 팔란티어가 너무 절실하다. 한국판 챗GPT 뭐 이건 없을 수도 있고 챗GPT를 잘 활용해서 해도 되겠으나 뭐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첨단 제조 국방을 놓친다? 이거는 안보의 이슈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미래의 10년 후에 어떤 국운이 달려 있는 거라 좀 절대적으로
K 팔란티어는 국가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미약하나마 K 팔란티어 육성을 위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뭐 도축 분야에서 로보스라는 회사에 저희가 여러 번 투자하면서 지금 한국 1등의 도축 로봇 회사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영역에서만큼은 팔란티어가 들어오고 싶어도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융합을 하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돼지 도축을 막 수천 번 해보지 않으면 못하도록 결국 그때도 제가 투자하면서 핵심으로 삼았던 거는 로봇 하드웨어 막 통달한 과장급 현대 로보틱스 이런 데서 통달하신 분과 소프트웨어 AI 그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만나가지고 도축장을 가서 여기에 필요한 그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팔란티어가 꿈꾸는 요 분야에서만큼 팔란티어스러운 혁신이 되겠다. 이분들이 결국은 전방 배치 엔지니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이 저희가 투자한 다음에 수십 배가 올라가서 이제 내후년 정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고 농협과 산업은행도 투자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들도 혼자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젊은 창업가들 전방 배치 엔지니어를 마다하지 않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AI 공학자들이나 로봇 공학자들에게 많은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을 해줘야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안 만들면 동인도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팔란티어의 시장이 될 수밖에 점령하러 없습니다. 오는 거죠. 네, 점령군한테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안 열면 거꾸로 도태되니까 울면서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대화 시절에 우리가 개화 안 하겠다고 해도 결국은 되잖아요. 네. 여기는 화살 쏘고 있는데 저긴 총 들고 오면 다른 거예요.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휴머노이드 드론 그냥 하나예요. AI로 컨트롤 되거든요. 다 그냥 담고 있는 그 피지컬한 모습이 다른 거죠.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죠. 다 그냥 이거는 그냥 그 물건이고 그 물건 뒤에는 AI가 있고 이 AI 위에는 초지능이 생길 건데 그러면 얘가 초지능이 작동이 되려면 버티컬하게 한 각 영역별로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해서 전방 배치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AI 붙이고 초지능 붙이고 휴머노이드 붙이고 이 작업을 아주 고통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자 이거죠. 팔란티어가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회사네요. 무서운 회사입니다. 제조로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기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진짜로. 그래서 여기에는 가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더 빨라질 것 같은데. 영업을 요즘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제발 좀 바꿔줘라. 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빨리 할 테니 경쟁자한테는 팔란티어를 제공하지 마. 하지 마라. 네. 그 지금 하이닉스에는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예전에 삼성에 있었는데 삼성에는 그 데이터 공유가 참 안 되잖아요. 어렵거든요. 진짜 네. 어렵거든요. 네. 내부적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개선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네요. 근데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의 가격은 또 다른. 그렇죠. 그것도 다르고 이 팔란티어가 정치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좋은 회사냐 이거는 각자의 가치 판단입니다. 그것도 있죠. 엄청난 제국주의적 회사입니다. 엄청난 제국주의적 회사고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보다도 훨씬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래서 딱 동인도 회사라는 거죠. 동인도 회사가 전쟁도 불사하는 사람들 가둬놓고 막 살상하고 이러던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국방부와 함께 생포하고 사살하고 하는 그런 최전방에서 AI를 드론을 휴머노이드를 전투용 로봇을 활용하는 회사가 여기고 팔란티어의 창업자가 피터 틸인데 지금 로키드 마틴의 혁신을 해서 국방을 완전 새롭게 뒤집어 엎는 회사 엔주릴입니다. 엔주릴. 네. 지금 엔주릴하고 팔란티어는 하나의 회사로 보셔야 돼요. 마치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밑으로 이제 반개 회사로 보시면 되는 것처럼 피터 틸이라는 사람 밑으로 엔주릴하고 팔란티어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 두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국방부 계약을 엄청난 규모로 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렇게 갈 때 드론의 전략을 짜는 건 팔란티어가 해요. 실제로 드론을 운용을 해서 실행하는 건 엔주릴이 합니다. 그 드론을 생산하고 작동시키는 엔주릴이 합니다. 뒤에서 전략 전술을 짜는 건 팔란티어가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말 이게 휴머노이드가 사실 휴머노이드는 가장
최고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게 군인을 대체하면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죽음을 불사하는 네. 무한정 생기는 군인들이 생기는 건데 정보와 군인을 다 장악하는 게 네. 기업인들이 된다. 좀 약간 좀 무시무시한 얘기. 그런데 기업인들이 이 반독점법 이슈로 수십 년간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네. 감옥 안에 울타리에 갇혀 있던 사자가 이 열쇠를 깨고 나오는 겁니다. 원래 자본가는 그랬습니다. JP모건이 문어발처럼 거대한 파워를 누릴 때 국가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시절에 돈 없잖아요. 정부가 JP모건한테 요청을 하고 사실 미국의 연준의 초대 대주주는 JP모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초월하는 군산 복합체 이게 다시 등장하는 게 한 300~400년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이 더 오래되는 기간. 원래 있었던 게 잠깐 없었다. 맞습니다. 다시 네. 돌아갈 것이다. 패권 국가가 국제법을 얘기하면서 평화를 수호하던 시기도 역사상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시기입니다. 패권 국가는 원래 그렇지 않아요. 패권 국가는 그렇죠. 원래 네. 깡패예요. 예. 아편을 팔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땅 따먹기 하러 막 침략을 하고도 당당하게 우리는 근대화를 시켜줬다 이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상황으로 회귀를 한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정글이니까 보통이. 산업 자본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냅두면 얘네들은 커진다. 그런데 초지능 시대라는 거대한 기술적 변혁의 변환기에는 테크 군산복합체는 훨씬 빠르게 거대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 위에 군림하고. 트럼프가 정권을 잃더라도 미국의 방향성은 쭉 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 그 큰 빅픽처를 만드는 주체들을 AI 미국 주식회사의 오른팔 왼팔을 담당하고 있는 빅테크 타이탄들, 빅테크 오너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의 의지는 지금 명확하잖아요. 예, 중국의 경쟁을 따돌리고 세계를 1등을 혁신을 가속화해서 뭐 인류를 더 위대하게 네. 만들자라는 거지만 사실은 독점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초지능 시대에 아담 스미스가 관뚜껑을 열고 다시 일어난다. 초지능 시대의 자유방임주의가 좀 팽배해질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으니까 아담 스미스가 또 도덕 감정론의 저자입니다. 어떤 경제가 자유롭게 돌아가지만 자율적으로 규범적으로 좀 선한 방향으로 가려는 인간의 본능도 공감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앞으로 인공지능 세금, 로봇 세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이 좀 안전하게 되고 국가 간의 어떤 소득 차이나 이런 것도 극심해질 것 같아요. 미국은 더 잘 살고 어떤 제조를 담당하던 개발 도상국들은 갈 곳을 잃죠. 이제 막 자율화된 제조 시스템에서 막 생산을 해내면 원래 인건비 싼 걸로 그렇죠. 예, 했었는데 이제는 인건비가 의미가 없어지면 이게 심각한 불균형이 가속화될 그런 위험에 어떻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또 더 큰 주제인 것 같아요. 예.